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귀동냥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었지만 늘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인 아주버님과 남편은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나서 차별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차별이란 기준은 어머님이 만든 잣대였고 편견이었어요. 주혁이가 지영 반만 닮았으면 아주 천하를 호령할 거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뒤처지던지. 그러니까 결혼도 기웃는 집이랑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지.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 지가 잘나지 못하니 끼리끼리지.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못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이 너같이 사무직 격리나 하는 애를 며느리 맞았다면 다 웃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저 똑같은 여자 만났구나 생각하고 허락한 거지. 만약 큰애가 그랬다면 결사 반대였어.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동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해 동서네 집안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서방님을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니까 동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게 아니었음 동서는 시집도 못 왔어.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만하네요.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큰애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을 하는 거지. 지가 뭘 잘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고깃집이나 하는 걸. 지영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돼가지고 떡하니 얼마나 내기를 살려?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누구나 전문직의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 남편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돈을 모아 차린 고깃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모범생인 아주머님을 치켜 세우면서 어머님은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니 당연스럽게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단하다 한들 한 뱃속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잖아. 미술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상을 받니? 나 닮았나 봐. 어머, 그래요? 우리 예슬이는 금상인데. 형님도 아시죠? 예슬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간 거. 금상? 거기 수준 알만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그림을 금상이나 줘? 그 대회 알만하다 정말. 동네 대회가 그렇지. 개나 소나 상 주는 수준 하고는.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그냥 대충 상 주고 하는 거니까. 예, 쟤네랑 너네랑 차원이 다른데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어차피 시작부터가 달라. 민지랑 예슬이는. 그렇죠? 하긴 의사딸이랑 고깃집딸이랑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민지는 아빠 따라 의사가 되고 말 건데요.
지금 저희 예슬이 비하하는 건가요? 민지가 어떻게 클지 알만하네요. 뭐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웃겨 정말.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의사가 대단하지 안 대단하냐? 어디 창피하게 고기나 굽는 주제에 어디서 비아냥거려? 남편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까지 늘 큰 집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사실 비교라기보다 그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착해 빠져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시댁욕을 할 때도 저를 달래주면서 안쓰럽게도 본인의 엄마를 감싸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성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번 넘어갔어요. 당신은 별도 없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셔? 당신 뭐 주워왔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어려서부터 우등생에 엄마 자랑이었고 난 뭐 알다시피 공부랑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당연히 형한테 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장남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괜찮다 하니까 우리 예슬이까지 무시당하잖아. 솔직히 민지랑 예슬이랑 동갑인데 어머님 언제 한번 예슬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저 민지. 솔직히 이런 것도 다 당신을 무시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못난 걸.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형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나마 형이 의사 돼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엄마 어깨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얼마나 형이 자랑스럽겠어. 그러니 내가 더 못마땅한 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답답했고 그저 너무 착한 남편 때문에 사실상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저희 집과는 달리 형님네는 형님을 제외한 친정 식구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에 솔직히 평범한 제 남편과 저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 형님네였긴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지만 잘 나가는 형님네 딸보다 제 딸이 더 똑똑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지는 지혜비 판박이라 아마 학교 들어가면 날고 길 거다.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부모의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이랑 저 닮았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 동서는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그렇게 평범해가지고 예슬이 뭐라도 시키겠어? 지금이라도 예체능 알아봐. 그래도 한 가지라도 특출 나야 되는 세상인데. 너무 평범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내 말 잘 새겨들었다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저희 예슬이 나름 똑부러지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똘똘한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니? 네 형님이 예슬이랑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꼬여가지고 네 형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가 혈혈만 아니면 말이나 섞어볼 수 있었겠니?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꼭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익숙해요.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빠지는 게 없어.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네? 질투요? 하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절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욱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수준에서 열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은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본인의 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착한 남편마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민지 안 다쳤어? 내 금쪽 같은 손녀딸 다치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불이 난 거야 정말. 할머니, 근데 예슬이도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슬이는 어떡해요? 무서워. 예슬이도 무서울 건데. 예슬이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걱정 말아라. 우리 민지부터 챙겨야지.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손녀인데. 할머니는 우리 민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 조심히 하고 다녀야 돼. 어머님의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어머님네 집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필 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저희 딸을 제쳐두고 그저 큰 손녀만 데리고 집 밖을 나가신 거였고 어린 제 딸은 그 연기에 휩싸여서 이미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첫 손녀를 챙길 정신에 왜 제 딸아이마저 챙기지 못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손녀인데 어떻게 민지만 데리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슬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대잖아요. 예슬이가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저 낮잠 자는 애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시지.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우리 민지 그 연기 조금이라도 마셔서 머리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네 딸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하여튼 일생이 오버예요. 아유 속 시끄럽다. 조용히 해. 민지는 의사들이고 네 딸은 고깃집이나 물려받으랜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둘을 챙기니? 몸이 하나인데 민지를 챙겨야지. 엄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제 딸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와중에 민지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예슬이처럼 취급당했어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엄마 아들 맞잖아요. 예슬이도 엄마 손녀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따지는 거냐? 그래, 네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했지. 무식해가지고 어른을 몰라봐. 아 그래, 너 그만해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겠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그리고 예슬이 아무 이상 없다잖아. 아마 니들 닮아서 즐길 거다. 원래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즐기잖니. 그러니까 걔 걱정은 말고 나한테 따지지도 마.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내가 이 맛에 우리 아들 본다니까.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 천지차일까? 그리고 막말로 너네가 나 책임질 거니? 책임을 져도 니네 형이 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엄마는 진짜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오늘에서야 회의감이 드네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희에게 바락바락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역시나 어필하는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니 참 착잡하며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잘하게 내 큰집 손녀와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목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고깃집에 와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쏟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뭐. 내가 오죽 못났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내 딸한테까지 상처를 주냐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예슬이 이제 다 알만한 나이인데 뻔하지. 이미 상처받고도 남았어. 당신 잘난 엄마가 그렇게 민지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통에 예슬이 친가도 가기 싫어해. 알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당신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냥 너한테도 예슬이한테도 나 하나 잘났으면 너희도 무시 안 당했을 텐데.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 나야 뭐 고작 5, 6년이지만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당하며 살았잖아.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그냥 늘 내가 모자라다고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야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거든. 덤덤히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닐 뿐이지 정말 성실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쳐본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고깃집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금의 대출과 함께 차린 것이었고 처음으로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6호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의사 아들의 발끝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왔다. 여기 고기들 좀 서빙해봐. 제일 비싼 걸로. 애들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머머, 그래도 되니? 그래도 여기 꽤 비싼 고깃집인데. 하여간 아들들 잘 뒀다니까.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은 무슨? 지영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리 고기 구워서 뭐 얼마 남겠니?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서 제일 가는 의사예요. 걔네 처갓집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의사 집안이라 아마 나중에 개원도 시켜주려나 봐. 그럼 인생 피는 거지. 어머, 그래? 진짜 부럽다. 그래도 둘째네도 효자잖아. 요즘 그런 아들 없다. 난 큰아들보다 둘째가 낫더라. 얘가 무슨 말을? 장남이랑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저희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도 늘 이렇게 친구분들을 대동하고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드신 일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으면서 늘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제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늘 그리고 집에 갈 때면 고기 맛이 어땠네 저땠네 불평불만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엔 생갈비로 내와라. 이번엔 양념이 숙성이 안 됐는지 싱겁더라. 어쨌든 난 갈 테니 나올 필요 없어. 입은 고급이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냥 잘 먹었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속 뒤집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어디서 시미한테 들으란 식으로 막말을 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에 울분이 쌓일 것 같았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모든 판도를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댁의 작은 행사로 인해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고 딸아이의 일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인지라 단칼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렇게 좋게 다진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 민지가 내년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용돈이다. 옷 사 입어. 어머, 감사해요. 딱 버버리에서 예쁜 원피스 팔길래 그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딱 맞추면 되겠어요. 나도 옷 사 입고 싶어요, 할머니. 왜 맨날 민지만 챙겨주고 예술이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너무해. 넌 그냥 동네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넌 누구 닮은 거니? 애가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그리고 민지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더욱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랑은 다르다고. 6살 시숙 판박이인 형님 딸에겐 용돈 60만 원 주고 동갑내기 내 딸에겐 막말을 시전한 시모였어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고 순간 딸애가 뱉은 말 한 방이 온 시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막장이었어요. 저기요, 근데 왜 자꾸 큰아빠 보고 웃어라고 해요? 큰아빠 약국에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날 예슬이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주던데. 큰아빠 의사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예슬이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너네 큰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병원에서도 혼자 양복 입고 있었고, 저 만났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 할머니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실숙의 눈동자는 거침없이 흔들렸고 형님 또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더욱 시어머니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행동들이었죠. 내가 조용히 하랬지? 예슬이 너 큰아빠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입을 놀려? 아니 왜 애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예슬이 말에 해명을 할 때지 이렇게 윽박지를 내용이 아닐 텐데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빨리 가요.
아니, 애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과 시댁을 나가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더더욱 이상했는지 그때서야 본인 아들을 닥달하며 무슨 소리냐고 꺼내 물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자 결국엔 아주버님 입에선 진실이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하도 공부해서 반 의사는 맞거든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아니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그럼 민지애미가 의사 집안이잖아. 사실 이 사람도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저가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그냥 해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늘 기분이 찝찝했는데. 아니 여보,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날 농락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 모든 걸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풀려 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속였으며 그래도 병원 쪽에서 일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약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병원에 납품하고 약국에 판매를 한 것이었죠. 제 딸이 입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고 그걸 들키자 딸아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똘똘했던 딸은 자꾸 저희가 의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실속의 의사에다가 형님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는지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더니 겨우 뭐? 그래놓고 의사인 척 내 와이프,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무시했겠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네 벌이로 근데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어떻게 끌고 다녔냐? 말해봐. 지금까지 해명 잘만 하더구먼. 네 벌이로 어떻게 했냐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지. 엄마한테 완벽해 보였으니까 가끔 엄마가 밤에 전화 오면 당직 쓴다고 했고 차라리 속 편해. 엄마 죄송해요. 그냥 이것 또한 저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도 속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아들 거리더니 어때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참 꼴 좋네요. 그리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평생을 우리를 속여먹냐? 어쩐지 병원에 한번 진료보러 간다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더니 네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못 오게 했던 거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을 안 갔고. 그리고 형수님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 그래 놓고 의사 집안인 척 지금 내 와이프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내 딸까지? 아니, 서방님. 제 딸은 당연히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은 우리랑 절대 똑같이 안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가 엄청난 애가 될 거니까.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해두죠. 아셨나요? 누누이 형수님 입에서 말했잖아요. 비는 못 속인다고. 퍽이나 민지가 급히 물려받아 의사 되겠어요. 엄마, 형한테 노후 보장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은 소감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밖에 몰랐으니 저렇게 속인 아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엄마한텐 아들이 형뿐이니까.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다들 정철려서 못 살겠네요. 여보, 가자. 남편은 시댁과 손절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남편과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 이젠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은 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미쳤지. 겨우 제약회사 회사원 아들한테 이 정성을 쏟았게.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됐어. 너희 첫째네. 이제 우리 집 얼씬도 말아라. 내가 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역시 인간은 막내네가 인간이지. 자기 힘으로 지금 고깃집이 6호점이나 있고 이제 남은 인생 나한테 아들은 둘째네야. 그네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의사 아들 아니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저한테 큰 힘을 대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고 팽한 꼴이 참 엄마답네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엄마 소원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둘이 손절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닌데 엄마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와서 막내 아들? 제가 제대로 된 손절이 뭔지 보여주죠. 엄마는, 아니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그야말로 소녀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숙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효자아들이 저렇게 대놓고 손절을 선언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젠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혈륜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힘들지 알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진짜 못 참겠더라. 당신을 설득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 아니, 설득 안 해도 돼. 당신도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마. 이젠 정말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예슬이 뿐이니까. 그렇게 손절을 선언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인지를 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동서네가 모셨으면 해. 서방님 그렇게 효자인데 그땐 욱해서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속으로 후회하고 있겠어?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야, 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말 놓을게. 네가 인간이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속였을 때 이러한 사정이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 뒤에서든 앞에서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먹은 게 누군데 우리 보고 모시래? 양심이 있냐? 이런 전화하려거든 다신 하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어머, 너 말 다 했니? 내가 네 형님인데 감히 반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 효자들이 모셔야지. TV 프로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진짜 입 다물어라. 의사 사칭도 사기죄야. 알겠니? 가족이니 넘어가는 줄 알아. 연락 마라.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님네였죠. 남편 또한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격분하였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의사들 타령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의사들을 갖고 싶어 거짓인 줄 알아서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딱 한 번 가족과 함께 면회를 간 이후에는 다신 간 적이 없어요. 남편도 절대 가잔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11살이나 됐는데도 그때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머님에게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고 홀로 저렇게 쇠약해지는 게 평생 아들에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형님네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형님네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만 그 착한 남편이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참 인생 모르죠?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학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나 2천만 융통해 줄 수 있냐? 애 엄마가 애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의사 만든다고. 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벌이가 얼만지 다 알잖냐. 정신 차려. 진짜 본인들이 의사인 줄 아나? 형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닥달당하고도 민지 그렇게 키우고 싶냐? 민지가 불쌍하다 진짜. 형수한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알겠냐? 가랑이 찢어질 짓 하지 말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 엄마한테 닥달당한 거 그대로 민지한테 하려고 하네. 어이없게. 전화하지 마, 이놈아. 남편 말로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글렀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뚝심 하나로 올라온 내 남편. 참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거 보니깐요.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저 딸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자 아이가 행복하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제 글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읽어주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 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본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의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 예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부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저희 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셔서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를 하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렸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사이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제가 생각한 기준과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많이 달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그렇다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남자 집안은 무조건 저희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갈등의 시작이 되면서 잦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사치 안 부리고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반대셨죠. 남자가 돈 씀씀이가 커야 큰일도 하는 거지. 쫌팽이처럼 절약하면서 살면 제대로 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손이 작은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여태까지 발전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다. 남자는 무조건 야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야망 찾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왜 엄마가 내가 만날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토달지 말고 조만간 선자리 알아볼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죠.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생각도 없으셨고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는 엄마의 행동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는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구먼. 당신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래? 막내딸 진이가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데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너는 엄마를 꼭 이겨 먹어야 되겠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놈 봐서 뭐하게? 시간만 버리는 꼴이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되지? 엄마는 그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돈 많은 사위 하나 들여와서 큰 거 하나 얻으시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장사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선보게 하려고 능력 좋고 돈은 많은데 결혼은 못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글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빠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 차이가 뭐 어때서? 너희 언니 봐봐라. 엄마 말 들어서 지금 어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 비록 7살 정도 차이 나지만 결혼하면 나이 차이 신경도 안 쓰게 된다.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인생길은 환하다고. 당신이 진이 좀 설득해봐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엄마와 저는 서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이 엄마의 기준에선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좋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배우자의 능력보다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인성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무조건 재력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고 엄마 앞에서 편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었죠. 결국 아빠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려운 자리이고 긴장이 될 텐데 어색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와 그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꽤 오래 함께한 시간 동안 아빠는 사이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결정하셨는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조건 강하게 추진하셨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싫다는 반대 의견에도 아빠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긴장이 많이 돼 보였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을 이끌어 줬어요. 그래도 경차는 좀 아니지 않아? 주변 시선들도 있는데 최소 승용차는 돼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어떻게 남자가 경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진이야, 너희 형부가 얼마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지 너도 몇 번 봐서 알지? 1억이 넘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도 좀 더 비싼 거 사려고 생각 중인데 경차를 끌고 다니는 건 우리 집안의 이미지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차는 남자의 얼굴인 거 모르니? 집보다 차가 좋아야 목에 힘주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야. 언니, 예전에는 그런 성격 아니더니 형부 만나서 돈맛 좀 봤다고 벌써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부 집안이 돈이 많고 잘 사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명품 외제차 탄다고 그걸로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외제차 타면 뭐해? 인성이 바닥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처제,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인성이 바닥에 쓰레기라는 거야? 외제차 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성도 완성되는 거라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쉬웠는 줄 알아?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형부, 솔직히 그건 아니죠. 형부네 부모님께서 당연히 재력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도 쉽게 얻으셨으면서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간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솔직히 너무 부끄럽네요. 이 사람도 돈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형부는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너희 형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원하는 자리는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의 단점을 집어서 상처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탁자의 손을 내리치시더니 결국 분노하셨습니다. 아빠의 행동 하나에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 거라며 이것 또한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뱉은 한마디에 아빠는 이렇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되려 모든 잘못을 엄마 쪽으로 몰아가시자 아빠의 말에 당황하셨는지 더욱더 흥분하시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셨어요.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원하는 사이를 데려오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하도 진이를 감싸고 도니까 제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만약 내 말 무시하고 결혼 진행한다면 인연 끊을 줄 알아. 뭘 인연을 끊어? 애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는 해봤어? 나는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다고. 그리고 정말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이 엄마면 딸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나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생각 잘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진이 너, 이게 네가 원하는 결혼인 거니? 꼭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겠어? 엄마, 그렇다고 제가 15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족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지는 게 엄마의 행복인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 보세요. 엄마는 저 못 믿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교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아빠, 저희 그냥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해봤자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집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아무리 컸어도 엄마 말을 무시하면 혼이 나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패대기 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적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자식은 언니 하나뿐이라며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신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자 그 사람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는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너무 흥분한 상태라 일단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당분간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엄마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간간히 전화를 하시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전달해 주셨네요. 그 사람은 1,000만 원대 경차를 타고 형부는 억대 외제차를 탄다고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기준 내리는 가족들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돈을 보고 쫓아간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별로 할 말도 없을 텐데 왜 전화한 거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나라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바로 끊을 거야. 진이야, 언니 어쩌면 좋니? 너희 형부가 글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너희 형부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내 친구들이 목격했다며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호텔에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냐. 너도 엄마 성격 뻔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뿐이야. 너희 형부를 믿어주는 게 지금의 가정을 깨지 않는 거겠지? 언니는 그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애들도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워도 무조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 뜯어내고 당장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몰라? 형부도 엄마가 소개해줘서 연결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호텔에서 목격한 사진 그거 일단 나한테도 문자로 전송해줘. 내가 아무리 언니랑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나도 도와줄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형부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많았지만 일단 아빠 눈에 형부는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았는지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언니한테도 몇 번이나 쓴소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형부가 재력이 있다는 것 하나 보고 결혼을 선택했고 아빠는 언니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예상했던 대로 언니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곧 있으면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엄마는 뼈도 못 추릴 뿐더러 집에서 내쫓기게 될 거라는 걸 안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언니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자기 일인 것 마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틈나는 대로 형부의 뒷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형부의 뒤를 밟으면서 알게 된 건 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전송해준 사진 속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형부의 돈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듯 보였어요. 저와 그 사람이 목격하고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긴 것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형부와의 관계를 서둘러 끝내야 할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로 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곧바로 달려오겠다던 언니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길래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한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불안했던 마음 쓸어내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언니는 바닥으로 내팽겨 쳐졌고 형부와 언니가 그 사람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곤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엄마까지 저에게 화를 내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증거물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희 언니랑 형부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증거물 가지고 뭐 하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니?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너 때문에 전부 무너지게 생겼잖아. 내 돈줄 네가 뚫어줄 것도 아니면서 감히 엄마의 앞길을 막으려 들어? 효도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불효까지 저지르려고? 당장 사진들 내놓지 못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왜 동생한테 알려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야? 여태까지 돈 맛봤으면서 그 단물을 네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니?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일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괜한 약점만 잡히게 만들어? 증거 사진들 전부 내놓지 못해? 엄마는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다. 그래서 언니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부가 잘못했는데 왜 언니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형부를 소개해 주지만 않았어도 언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딸들은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엄마가 돈 맛을 봤으니 그걸 잃게 될까봐 지금 형부가 바람 피운 증거물을 전부 다 없애려는 거잖아요. 이 사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엄마가 아빠를 잘 알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는 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언니와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언니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언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거 아니야. 진이야,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는 너희 형부 없으면 이젠 못 살 것 같아. 위자료 받아봤자 몇 푼이고 결국 언니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눈 감아주고 형부의 재력으로 내 삶을 누리는 게 좋겠어. 들었지? 저게 너희 언니의 마음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숨겨놓은 증거물들 전부 내놓지 못해? 언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일이 안 좋게 흘러가자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건 언니에게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제 핸드폰을 빼서 던져버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엄마는 결국 그 사람 숙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집안 세간을 전부 뒤엎으면서 형부가 바람피운 증거물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진 엄마의 행동을 말리려 해봤지만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엄마한테 증거물을 빨리 드리라며 계속해서 재촉하길래 그 사람 집안에서 난리치는 걸 더는 볼 수 없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그동안 모은 증거물을 건네주고 말았어요. 엄마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그 사람이 업무 중에 사용하던 파쇄기를 발견하시곤 사진들을 전부 다 파쇄기에 넣기 시작하셨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주워서 보고 있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더니 엄마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엄마의 손에 들고 있던 증거물들을 갑자기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격한 몸싸움에 저희 모두가 말리고 있는데 엄마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파세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파세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서둘러 파세기의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미 엄마의 가운데 머리는 파세기에 뜯겨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에 그 사람은 엄마를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랐는데 형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들을 주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네요. 저희 엄마가 다치셨는데 형부는 증거물들이 우선이었고 그걸 본 언니도 그제서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아빠가 전부 다 알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가 했던 행동들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든 증거물을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걸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하자 오갈 데 없는 엄마는 언니한테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빠는 이런 무책임한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포기하려던 순간 아빠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받을 수 없다며 결국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들었는지 엄마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축의금은 언니를 통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축의금 봉투 안에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으신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답을 기다리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려는 도중 현관문 앞에 엄마가 서 계셨어요. 당신 정말 나랑 완전히 끝낼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남남으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 그저 홧김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 진이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잖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태도야?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왜 큰애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걔가 애들 보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만 축 내고 있다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당신은 아직까지 그놈이 내 딸과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그네 인생까지 망칠 생각 하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엄마는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어요. 아빠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에 대해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생각을 바꾸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는 아빠를 설득해달라며 단 한 번도 정준 적 없는 남편에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희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해 드릴 마음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시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가진 게 없다고 모질게 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게 되니 아쉬운 듯 손을 벌리시는 게 더 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지하면서 지낼까 합니다.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엄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부쩍 추워진 요즘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